어떤 폐암 환자가 있었는데 그는 오래전에 이혼해서 자식이 없었고 동거인도 법적으로 부인이 아니라서 그의 병세가 깊어지자 미련 없이 떠났다. 그는 보호자 없이 혼자서 항암 치료를 받고 더 이상 회복의 기미가 없자 호스피스 병원으로 보내졌다. 남동생이 한 명 있었지만 몇 년 전 2억 원을 빌려주고 동생이 돈을 갚지 못하자 관계가 악화되어 연락이 끊기게 되었다. 나날이 악화되는 병세를 보면서 호스피스 팀은 우여곡절 끝에 동생을 찾아서 연락했고 마침내 동생이 형을 찾아왔다. 이미 폐암 말기의 환자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동생은 그동안의 어색함과 상관없이 마음이 아파 눈시울을 붉혔다. 환자는 힘겹게 동생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너 내 돈 2억 갚아라. 비록 동생이 돈을 갚지 않은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형으로서 마지막 떠나는 길에 동생에게 돈을 갚으라는 유언을 남긴 것은 그 사람이 가진 가치가 오직 돈뿐이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물론 배신감을 느낀 마음도 컸으리라. 남자가 그나마 편하게 떠나려면 동생의 빚을 탕감하고 남은 재산을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하고 떠나는 것이었을 것이다. 어차피 동생 외에는 남은 유족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를 조금이나마 찾는 방법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환자는 오직 동생을 향한 원망과 자신을 떠난 동거인을 향한 분노를 지니고 세상을 떠났다. 다행히 그의 시신은 동생이 거두었고 장례도 치렀다고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후회하고 고독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나 인생의 순간순간이 빛나길 원하지만 삶은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인생의 끄트머리에 서서 만족하며 눈을 감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독일의 시인 베르톨트 브레이트는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 말라 못난 인생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은 외면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마주해야 할 대상입니다. 죽음을 직시해야 삶에도 의미가 생깁니다. 죽음이 없다면 삶은 무료하고 아무런 목적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떤 삶이었다고 말하겠습니까?입니다. 먼 훗날에 올 죽음을 상상하면서 거꾸로 지금의 삶을 돌아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받아야 할 인간상과 피해야 할 인간상. 공자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그 중에서 선한 것을 택해서 따르고 선하지 않은 것은 그것을 거울 삼아서 고쳐라라고 조언한 점이다. 즉, 좋은 점을 배우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본보기 삼아서 자신도 그와 같은 문제가 없는지 비추어 보라는 것이다. 우선 나의 인맥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중에서 나에게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어떨까. 타인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덕을 쌓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점을 배우면 된다. 철저한 자기 관리로 나이에 비해 젊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 또한 참조할 만하다. 반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꼰대가 되고 귀를 막고 사는 사람도 있다. 오로지 자신의 경험과 연륜만이 옳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은 묵살한다. 그렇게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피해야 할 인간상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과 마찬가지인 건 아닌지 돌아보면 된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를 피할 수 없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면 더욱 그렇다. 친구, 직장 동료, 각종 지인들이 그렇다. 사실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벅찰 것이다. 그만큼 인간관계는 여러 방면에서 복잡해진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관계를 재점검할 때다. 단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외롭지 않기 위해 억지로 어울리는 관계가 있지 않은가. 혹시라도 소외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울며 겨자 먹기로 모임에 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사회적인 체면을 위해서 연결되는 가느다란 관계는 결국 성장과 변화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진정으로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나와 맞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고 가느다란 관계를 정리하거나 만나는 빈도수를 낮추는 것이 맞다. 관계는 중요하다.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가장 안전하고 오랜 관계는 어릴 적부터 맺어온 친구와의 우정이다. 그 무엇도 이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 하지만 때로는 그 관계조차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관계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때다. 어릴 적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고 친구도 마찬가지이다.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시간과 공간에 있었다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졌을 것이다. 단지 예전에 대한 향수로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도 다시 한번 돌아볼 일이다. 주변의 관계를 나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우리의 남은 인생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돌아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다.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 주변에 있을 친구들은 과연 누구일까? 내 병상에 서서 또는 나의 장례식장에서 애도해 줄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인간관계는 의외로 쉽게 정리될 것이다. 순리를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다. 우리는 늘 초조함에 시달린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집을 마련하고,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등등. 공부에서부터 시작해 대학에 이르기까지 성공의 고속열차를 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남보다 앞서게 되면 뛸 듯이 기뻐한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속도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60이 되고 70이 되면 모두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평범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남들보다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 누구나 꿈꾸는 삶, 예를 들어 골프를 치고 쾌적한 환경에 살면서 해외여행까지 무리 없이 다니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삶을 누리게 되더라도 결국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니는 사람을 부러워하게 된다. 상향 비교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본능이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멈출 수 없는 고속열차에 스스로 올라타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결국 모두 종착역에서 만나게 된다. 그 누구도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는 없다. 부자이고 권력자라도 말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도 한다. 그럴 때 당연히 절망과 좌절을 느끼게 된다. 하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들 것이다. 특히 쏟아부은 시간과 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마음이 더 강하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놓아버릴 때도 필요하다. 마치 어떤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잠시 시간을 주는 것도 방법이다. 무조건 매달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장자가 이야기했듯이 황홀한 가운데 섞이고 변해서 기가 생기고 그것이 형체가 되고 형체가 변하여 삶이 되듯이 그것이 반대로 되어서 형체와 기가 사라져서 죽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삶과 죽음의 순환 과정이다. 우리는 젊은 시절 청운의 꿈을 안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좋은 성취를 이루고 잘 살게 되었지만 언젠가는 그 끝이 있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좀 더 크게 볼 필요가 있다.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중요하다. 그러나 순리를 받아들이는 자세도 똑같이 중요하다. 어차피 인간이란 존재는 기와 형체, 생명으로 이루어졌다가 마치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끝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한 변화를 인정할 때 부와 명예, 사회적 지위 등에 집착하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다. 맹자가 세상의 근본이
나에게 있다고 말한 이유. 스마트폰에 빠져 아이를 신경 쓰지 않는 아버지가 있다. 그는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기계적으로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 아이의 귀여운 모습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이다. 다음 숟갈을 먹이려다 보니 어느새 아이가 반항기 가득한 청소년으로 훌쩍 성장했다. 아버지는 다소 놀란 표정을 짓는다. 이어서 아버지는 나이가 들고 자식은 성년이 되었다. 아버지가 대화를 나누려고 하나 이번에는 자식이 스마트폰만 쳐다본다. 어느 날 자식이 문득 아버지를 보니 이미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되어 있다. 스마트폰에 빠져 지금 현재의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실수를 꼬집는 어느 광고의 내용이다. 그런데 이 광고조차 결국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이 현실이다. 넷플릭스의 창업자인 리드 헤이스팅스는 넷플릭스의 경쟁 상대는 인간의 수면 시간이라고 했다. 잠을 자는 것도 잊을 만큼 우리가 온라인 콘텐츠에 중독되어 있다는 뜻이다. 온라인 콘텐츠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여가 시간을 보내는 온라인 공간에 가족이 없다는 것이다. 온라인을 통해 재미있는 것을 보며 휴식 시간을 갖는다 해도 그 시간이 나에게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잠을 덜 자게 되어 피곤하고 가족에게도 짜증을 내기 십상이다. 맹자가 국가의 근본은 가정이고 가정의 근본은 나 자신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와 같다. 사서 중 하나인 대학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나온 것도 같은 이유다. 나라가 평온하려면 우선 나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래야 가족이 평온하고 나라도 평안해진다. 마찬가지로 가족과 나라가 평온해야 나도 평온해진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나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공부를 하고 교양을 쌓으면서 몸과 마음을 수양하라는 의미다. 삶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면 인생은 보다 풍족해지고 가족에게도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다. 하지만 나의 정신이 다른 곳에 매몰된다면 나도 길을 잃고 가족도 길을 잃는다. 나의 가치관이 오직 부와 명예라면 가족에게 소홀하게 된다. 만약 목표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가족이 행복해할지 알 수 없고 나 역시 마찬가지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사들을 보면 가족에게 소홀한 경우가 많다. 그러한 사람들이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면 각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만 만사 제치고 가정에만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부작용을 낳는 법이다. 만약 나를 희생하면서 가정을 위했다고 한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속으로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가족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가족 간에도 서로 부담스러워지고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다. 우선 나의 행복을 우선해야 한다. 다만 그 행복은 오직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나를 충전하고 그 충전된 힘을 남은 가족에게 베풀기 위함이다. 누차 말했듯 우리의 삶은 길지 않다. 그러므로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사용해야 한다. 가족을 위해서라며 무리하게 일하고 그 다음엔 피곤하다며 나만의 시간에 빠진다면 나에게도 소홀하고 가족에게도 소홀하게 된다.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것이다. 애초에 나와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피로만 가중되고 그 피로를 풀기 위해서 역으로 가족에게 소홀해진다면 어떻겠는가? 진정한 가정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것은 나아가 나라의 평온과도 직결된다. 인간의 수명은 길지 않지만 나의 수명이 끝나더라도 가족은 유지되고 가족이 유지되면 국가의 수명도 연장된다. 이러한 삶의 연속성을 생각하고 인생을 산다면 색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내가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마흔이 되어서도 여전히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는다면 그 인생은 끝난 것이다. 하필 마흔이라고 말한 이유는 공자가 마흔을 군자의 경지에 이를 나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공자의 인생을 보면 15세에 학문의 뜻을 세웠고 30세에 정신적으로 자립했다. 이는 자신의 학문이 하나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부록, 즉 유혹받지 않아야 할 마흔에 여전히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야말로 그 인생은 끝이라는 것이다. 사실 마흔이 되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고 선배뿐만 아니라 많은 후배도 생기게 된다. 만약 50이라면 더욱 많을 것이다. 이미 선배 중에서도 최고참에 속하고 까마득한 후배도 많아진다. 그런데도 여전히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이 원하는 식으로만 사는 습관을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까? 예전에는 동료나 선배에게 훈계를 들었겠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말을 해줄 사람도 점차 사라진다. 이제는 아무도 나에게 솔직한 충고를 하지 않는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주기도 부담스러울 것이고 더 이상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도 없기 때문이다. 2022년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대한민국의 교수들은 과이불개라는 말을 꼽았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당시에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누군가의 명백한 잘못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하지만 어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에도 변명만 하고 회피하기 일쑤였다. 그런 사회를 향한 실망감을 나타낸 것이다. 사실 이러한 이슈를 제기한 학계에도 여전히 일부 교수의 잘못된 행태로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기는 하다. 과이불개는 논어의 편에 나오는 글귀다. 과이불개, 시윗과애로서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은 잘못이다 라는 뜻이다. 즉,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인지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의미다. 마흔은 한창 사회적으로 바쁘고 누군가는 승승장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미처 자신을 돌아볼 틈이 없다. 오직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 그러다가 마흔 중반에 이르면 어느 정도 자신의 사회적 성과가 드러나고 50에 이르면 대부분 삶을 돌아보며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 변화도 있지만 자신을 둘러싼 인간관계 변화 때문이기도 하다. 부모의 죽음을 접하게 되고 동료나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만나게도 된다. 자녀가 있다면 대학생이 되거나 사회에 진출하고 자신의 위치 역시 전과는 다름을 알게 된다. 자각을 하는 단계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문제점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런대로 잘 살고 있다면 괜찮겠지만 만약 주변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거나 미워하거나 또는 소외시킨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 시선과 상관없이 혼자 꿋꿋하게 살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사랑을 받거나 줄 수 있는 관계를 원한다면 자신을 뒤돌아봐야 한다. 이때 가장 경계해야 할 생각은 잘못된 습관과 언행을 고치기에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경청하기보다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는 문제가 있다면 마흔이 아니라 50, 60이라도 이를 고쳐야 한다. 만약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반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었다면 반성하자. 자신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주변에서는 당신의 사회적인 지위가 두려워 차마 반말을 하며 무시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혹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 마흔이 되어서도, 쉰이 되어서도, 예순이 되어서도 미움을 받는 인생을 산다면 그 인생은 분명 잘못 산 것이다.
우선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자.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미움을 받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잠시 눈을 감아보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잘못을 알면 고칠 줄 아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라. 오리다리는 비록 짧지만 이어주면 걱정하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면 슬퍼한다. 어느 날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한국의 중이라는 농담 같지 않은 농담을 들었다. 들을 당시에는 웃었지만 나중에는 농담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막상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 되어보니 정말로 그랬다. 예전에 한 후배의 아이는 새로운 곳으로 전학한 뒤 적응을 못해서 아예 등교 거부를 했고 몇 달간 학교를 쉬었다고 한다. 아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후배의 근심 어리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다. 최근에는 주변에서 자퇴하는 학생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자신의 길을 주체적으로 가려는 모습은 보기 좋지만 부모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니까 더욱 그렇다. 어느 방송에서 유명한 강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본인도 자식만큼은 정말로 컨트롤하기 어렵다고 말이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삶에 대한 조언을 하며 사람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막상 아이에게 조언하려고 하니 전혀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언을 포기하고 매일 출근할 때마다 안아주었다. 처음에는 아이도 거부감을 보였지만 차츰 익숙해졌다. 또 다른 유명한 강연자 역시 자식이 게임에 빠지자 그냥 내버려 두고 오히려 믿고 지지했다. 한마디로 내딛고 내버려 둔 것이다.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그나마 연결해주는 방법이다.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인들도 자식 농사만큼은 쉽지 않았다. 공자의 아들도 그다지 뛰어난 학문적 성취를 보이지 않아서 그의 학문은 손자가 이었다. 공자의 학통을 이은 증자는 또 어떠한가? 그의 아들도 아버지만큼 뛰어나지 않았다. 이런 일화가 있다. 증자가 역시나 공자의 제자였던 아버지 증석을 봉양할 때의 일이다. 증자는 반드시 술과 고기를 내왔고 아버지가 식사를 한 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술과 고기를 드릴까요? 라고 여쭈었다. 아버지가 남은 술과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면 반드시 네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증자의 아들 증원도 나중에 아버지에게 같은 방법으로 술과 고기를 내왔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술과 고기를 드릴지 묻지 않았다. 증자가 남은 술과 고기가 있느냐? 라고 질문하면 아니요,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이는 남다른 절약 정신을 발휘해서 나중에 아버지께 다시 남은 음식을 드리려고 한 것이지만 맹자는 이것이 진정으로 부모의 뜻을 헤아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즉, 증자는 아버지에게 집안에 술과 고기가 넉넉하게 있음을 알려서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 반면 그의 아들 증원은 남은 것이 없다고 해서 부모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는 것이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대부분 관계에서 온다. 그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가족 간의 관계다. 자식이 있다면 자신의 행복과 불행 중 상당 부분이 자식에게서 온다는 점을 느낄 것이다. 사회생활이 힘들더라도 아이의 해맑은 웃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등은 삶의 활력소가 된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아이가 자라면서 속을 썩이면 왼수가 따로 없다. 자식이 아니고 원수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바로 내려놓는 자세이다. 나의 기준에 꼭 맞지 않더라도 그냥 두어야 한다. 장자가 오리와 학의 다리를 비유한 것도 이와 같다. 다리가 짧다고 롱다리 오리로 만들거나 다리가 너무 길다고 숏다리로 만든 학의 모습이 과연 좋은 것일까? 내 눈에는 흡족할지 모르지만
우리와 학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나의 기준을 강요하다 보면 모두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가족의 영향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삶의 자세는 꼭 필요하다. 자식의 미래를 생각한답시고 과도한 교육과 스트레스를 준 뒤에 성적만 좋아지면 만사형통일까? 그러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어떻게 될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오직 좋은 성적, 학교, 직장을 구하는데 혈안이 된다면 부모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과연 알 수 있을까?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소원해지고 자칫 외로운 노년 생활을 보내게 될 수도 있다. 어차피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자식들 스스로 길을 찾아서 살아가야 한다. 유대인들의 지혜를 담은 탈무드에서는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줄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려면 우선 마음가짐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길을 정해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길을 정하도록 가르쳐라. 탈무드와 책은담이 공통으로 전하는 교훈. 탈무드에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어느 상선이 상인들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다. 상인들은 서로 자신이 모은 부를 뽐냈다. 그중 한 상인이 같이 탑승한 학자에게 당신은 무슨 물건을 팔고 다니시오? 라며 조롱하듯 물었다. 그러자 학자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팝니다 라고 답한다. 겉모습을 보아하니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인은 학자가 잠든 사이에 짐을 풀어보았다. 그런데 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상인은 학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여겼다. 그들을 실은 배는 항해 도중 풍랑을 만나 전복되고 상인들은 싣고 있던 모든 재물을 잃게 된다. 그러나 학자는 새로 정박한 마을에서 자신이 지닌 지식을 이용하여 학문을 가르쳤는데 기존의 어느 학자보다도 훌륭했다. 상인들은 그제야 학자가 가진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지혜와 지식이었다. 우리는 살면서 나 자신을 포함해 수많은 사람의 흥망성쇠를 지켜본다. 어떤 사람은 부를 일구어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구보다도 높은 명성을 얻어서 존경을 받는다. 그러나 부와 명예는 얼마나 지속될지 모른다. 때로는 너무나 쉽게 사라지기도 한다. 부와 명예를 유지하더라도 결국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건 그저 이름뿐이다. 허무주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단지 영원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짚고자 한다.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그나마 유지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유산이다. 정신적 유산은 나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물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자가 발견한 업적은 후대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발견을 돕고 인류의 발전에 기여한다. 스티브 잡스가 개발한 아이폰, 일론 머스크가 대중화한 전기 자동차, 제프 베이조스가 만든 거대한 물류 시스템 같은 유산은 대대손손 물려진다. 이렇게 커다랗고 위대한 유산을 남기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를 계기로 내가 가진 자산이 무엇인지 돌아보자. 자신이 하찮다고 여기는 것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지혜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자산은 다른 가족원에게 물려줄 수 있고 친구와 지인들에게도 나눌 수 있다. 나누면 나누는 만큼 다른 누군가는 혜택을 볼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무형의 자산을 돌아보고 그것을 유산으로 남길 방법을 생각해 보자. 이를 위해 스스로 더 공부하고 지혜와 덕을 키워야 한다. 단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더 잘 전달하여 다른 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책은담에는 사람이 죽은 뒤에 자신의 은혜와 덕이 오랫동안 흐르게 하여 사람들에게 그 끝이 없음을 알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물질적인 것은 사라지지만 정신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고대로부터 내려온 철학이 대표적인 예다. 셀 수 없는 철학자들의 유산 덕분에 인류는 삶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고찰하려고 노력한다. 그 은혜와 덕은 아직도 흐르고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할 것이다. 대부분 사람은 이런 고민 없이 살다. 삶의 마지막에서야 인생을 회고하면서 후회한다. 지금이라도 생각해 보자. 내가 남길 수 있는 그리고 남겨야 할 자산은 과연 무엇일까? 거창하게 생각할 것은 없다. 만약 단 하나의 교훈이나 문장을 후세에 남길 수 있다면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것인가? 그야말로 분노의 시대다. 분노하기라는 학문이 생겨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든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광기 어린 살인, 작게는 말다툼과 댓글 전쟁 등이 벌어진다. 우리는 왜 이렇게 분노하게 된 것일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사실 나이에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여기저기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까지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적대시할 필요가 있을까? 용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나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나이가 들수록 점차 세상사에 초연하게 된다. 일희일비하던 일들이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인생의 희로애락도 결국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거나 잊힌다. 이러한 인생의 지혜를 깨달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다반사다. 나이 어린 친구가 버르장머리 없다고 화를 내거나 가족이나 친구의 말 한마디에 감정이 오락가락한다. 심지어 누가 내 차 앞에 끼어든다고 경적을 울린다. 그런데 이런 분노의 감정들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가면 잊히는데도 거기에 너무 쉽게 좌우된다. 나이가 들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마음의 평정이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기쁘면 기뻐하고 슬프면 슬퍼하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움을 보이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아무런 동요가 없다면 그것도 이상하다. 하지만 점차 나만의 노하우를 찾아야 한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버럭 화를 내고 받아치기보다는 한 템포 잠시 쉬거나 아예 장소를 피하는 방법이 있다. 슬픔이 밀려올 때도 거기에 너무 좌우되기보다는 기분을 환기하기 위한 노하우를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산책을 하거나 멘토나 친구, 가족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슬픔을 나누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도 이러한 노력이 도움이 된다. 치명적인 병에 걸리거나 곧 죽음이 임박해서 슬픔이나 좌절의 기분을 느낄 때 평소 스스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마지막을 준비하는 데 힘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이고 어른의 지혜다. 마지막 평화를 위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익혀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지 실마리를 찾으셨나요? 지난 세월 동안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남의 일처럼 치부하며 살았던 것은 아닐까 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점차 삶과 죽음의 의미가 보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한한 삶이기에 우리는 더더욱 가치와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에 맞추지 말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행복도 고통도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